추석 지나서 분양권, 오피스텔, 취득세에 대한 부분들은 나올 수 있는 게 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나온다면 어떤 효과가 일어날까? 부동산 정책 카드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게 나올 것인가? 아마 이 부분들이 상당히 좀 궁금할 걸로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단톡방에서 미분양에 대해서 HUG에서 분양 한도를 뭐 2건을 완화하는 걸 폐지하겠다. 그 다음에 읍면 단위의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검토하겠다. 그리고 또 오피스텔 주택수,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지 생수계에 대해서도 건드려 보겠다. 그런 것들 뭐 여러 개가 나왔죠. 근데 지금 정부에서는 지금은 단순하게 이런 거를 건드리면 안 된다. 오히려 수요층을 자극을 하기 때문에 요거는 조심스럽다. 세법에 대한 법도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토부가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기획재정부가 들어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 말고 우리는 단순하게 프로젝트 파이낸스 PF 사업에 대한 부분들, 보증에 대한 만기 연장에 대해서 금융 지원을 검토를 하고 요 사업으로 간접적인 공급이 원활하게, 지금 당장 나오는 공급에 대한 부분들을 원활하게 공사를 빨리 유도해 가지고 공급책을 내겠다라고 이제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 부분들이 이번 9월 달에 조금 더 많이 확대돼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부는 나올 겁니다. 그 예전에 2021년도에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84 타입 이하만 뭐 난방에 대해서 넣을 수 있는 부분을 120으로 확대하는 부분들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나왔고, 취득세에 대한 부분도 아니다, 중과에 대한 정책이 나오겠다, 아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나왔잖아요. 그런 측면에 볼 때는 모두를 배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얘기했던 거에서 한두 개 정도는 포함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이거는 확정이 아니라 제 내피션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나올 수 있는 게 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우선 이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방의 읍면 이제 미분양의 해소책들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지금 신문에서는 청약시장은 뜨겁다는데 여전히 짙은 지방 미분양 먹구름이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수도권에는 미분양이 거의 비율적으로 많이 없습니다. 근데 그 미분양 비중들이 많이 차지한 데가 지방입니다. 지방 비중이 84%. 중공업 미분양은 80에서 83%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중이 많죠. 특히 미분양 해소가 필요한 지역은 제가 이제 통계를 보고 좀 뽑아보니까 충북, 충남, 대구, 경남, 경북, 전북, 제주입니다. 여기가 미분양 해소가 좀 필요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미분양이 해소가 안 되면은 건설에 대한 어떤 위기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풀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 미분양에 대한 부분과 이제 건설 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PF에 대한 보증 연장으로 조금 풀려고 하고 있는데, 저는 동시에 이 미분양에 해가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지방에 좀 반영을 해야지 지방도 조금 거래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예상 정책이라고 했는데 9월 이전에는 이거는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아직도 퀘스천 마크입니다. 왜냐하면은 원희룡 장관이 이미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은 미분양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이제 1인당 보증을 HUG라 이제 HF에서 주택보증공사라든지 주택금융공사에서 이제 보증을 해줍니다. 중도금 대출 보증을요. 근데 원래는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한 건이고 세대당 비조정 대상이 2건인데 이거를 완화할 거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이제 2건이 폐지가 된다고 하면은 사실상 주택 수가 한 가구당 가져갈 수 있는 수가 대출 능력인데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사실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여파가 되게 커지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차라리 이제 이런 부분이 나오면은, 이런 부분, 방금 이 HUG에서 세대당 보증수를 늘려버리면요, 한 사람이 여러 채를 가질 수 있는 여건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조금은 안 될 것 같은데, 우선 이 미분양의 취득세와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검토하면요, 이거는 다주택자 대상이 아니라 뭐 그냥 1주택자라든지 뭐 2주택 정도까지만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문제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이 정책도 이제 좀 돌았습니다.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라든지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이제 검토를 하겠다라고 하고, 공급 대란을 막기 위해서 이것도 공급 대란이나 공급 부족에 대한 대란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미분양을 소진시켜서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미분양이라든지 양도세를 면제를 추진하려고 하는 거겠죠. 근데 아무튼 이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나온다면 어떤 효과가 일어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것도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2010년도로 좀 돌아가 보면요, 2010년도에 지방의 미분양들이 적체되는 뭐 서브프라임이 일어나고 적체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 12, 13년도, 14년도까지 완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펼칩니다. 그중에 2010년도에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정치적인 해석도 분명히 있는데 그건 넘어갈게요. 지방의 미분양을 취득할 경우에 양도세를 60%에서 100%까지 완화하는 부분들을 한시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에 지방시장이, 이게 2010년이거든요. 정책이 시행하고 한시적으로 할 때, 이 한시적으로 1년 조금 미만 안 되게 되는 이 시점부터 이 미분양들이 소진이 많이 되기 시작했고, 실질적으로 지방의 가격들도 상승하게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2010년도는 사실 수도권은 하락하고 지방은 급등하는 시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해소책이 만약에 미분양에 대해서 취득세에 대한 부분들이 좀 완화가 되고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더 적극적으로 검토가 된다고 하면은 이런 현상들이 사실은 좀 일어날 수 있어서 정부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거래가 조금 어느 정도 살아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있냐라는 생각을 분명히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이제 돼봐야 알겠죠.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근데 나온다고 하면은 이런 현상이 나올 거다. 예, 이런 거래량이 늘면서, 거래량이 는다는 거는 집값의 결과물이라고 했잖아요. 미분양이 감소하고 거래량이 느는 것은 집값의 결과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그게 가격에 이제 반영되는 부분으로 나오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중에 미분양에 대한 정책이 나오면은 일어날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11년도도 이제 뭐 좀 추가적으로 원시 취득이라는 게 최초로 분양을 해가지고 거기에 임대를 맞춰주는 물건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또 50% 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살고 임대를 맞추는 게 아니라 원시 취득 후, 최초 취득 후 거기에 세입자들을 맞춰줄 때에는 이렇게 또 양도세를 완화를 해줬다는 거죠. 이때 계속 올라갔죠.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012년대에는 미분양 주택 취득 시에는 그냥 아예 양도세를 60%또 100%를 완화합니다. 지방이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일어나면서 이때 가격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 읍면의 미분양 해소책이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은 시장에 안 좋은, 지방의 시장에 안 좋은 게 지속이 된다고 하면, 그리고 이게 심각한 수준에 이른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리고 지금 정부가 판단하고 있다면 이것도 나오겠죠. 근데 이거는 제 내피셜이고 확정적이지 않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녁에 신문기사에 원희룡 장관이 세금에 대한 것들을 배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선은 이 부분들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반반이다. 근데 나온다면 효과는 거래가 늘어서 지방의 움직임들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것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돌았던 얘기들이 비주거 물건, 그러니까는 아파트가 아닌 뭐 이제 오피스텔이라든지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든지 뭐 그런 물건들의 거래에 대한 거와 그 다음에 생숙에 대한 보완책들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제일 핵심적이었던 부분들이 오피스텔이 지금 현재 주택수에 포함되어 가지고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는 물건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제 시장은 2020년도에 우리가 취득세 중과가 되면서 그 오피스텔을 한 개를 가지고 있으면요, 취득세는 4.6%예요. 그리고 오피스텔을 두 채를 가지고 있어도 4.6%예요. 그런데 이 오피스텔을 두 채를 가지고 있고 세 채를 가지고 있다고 쳐요.
세 채를 가지고 있고 한 채를 일반 주택을 더 샀어요. 그러면은 이 오피스텔 자체는 지금 주택 수에 포함이 되지 않게 4.6%로 집을 이제 취득을 했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에 주거를 아파트를 샀다고 하면은 이 아파트는 12.4%의 취득세 중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대형 평수면 13.4%의 취득세를 부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피스텔이 복병이 된 거예요. 옛날에는 대체주택으로 각광을 받다가 지금 현재는 내가 집을 팔려고 할 때, 살려고 할 때 되게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걸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왔던 부분들이 이 오피스텔을 4개를 가지고 있는데 주택을 1개를 산다고 하면은 이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포함이 안 되면은 당연히 내가 지금 집을 1개를 사는 게 일반 세율로 살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거래 활성화의 대책이거든요. 오피스텔을 활성화를 시키는 동시에 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요 공급이라는 게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공급은요, 장기적인 공급이에요. 신도시 만들겠다. 근데 그거는 착시적 공급이에요. 왜냐하면 당장 빵처럼 안 나오니까. 그런데 지금 빨리 나오게 할 수 있는 건요, 미분양에 대한 부분들을 소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PF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은 미분양을 취득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화해 가지고 뭔가 세금에 대한 부분을 혜택을 주고 대출에 대한 부분을 혜택을 줘서 지금 현재에 있는 것들을 소진하게 하면서 거래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공급이에요. 그리고 기존의 물량을 순환시키는 것도 공급이에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가 있는데 멀리 있는 건 할 수 없어요. 근데 가까이 있는 거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했던 PF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세금에 대한 부분들로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것, 그리고 오피스텔도 마찬가지. 주택 수로 빼놓으면 오피스텔 거래도 좀 일어날 거예요. 오피스텔 일어나고 그 외에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다른 집을 거래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했던 그 순환되는 자체 기존의 거래들, 공급 거래들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공급의 효과가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오피스텔 주택수 완화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거래가 될 거예요, 만약에. 근데 오피스텔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오피스텔은 거래가 어렵습니다, 원래. 그리고 거래를 하는 시기가 주택보다 짧습니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피스텔이라는 것 자체는요, 우선은 거래가 될 수 있을 때 파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거래가 될 수 있는 여건들이 지금 만약에 생긴다고 하면요, 가지고 있던 사람이 매도의 타이밍으로 가는 게 되게 좋은 전략 중에 저는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될지 아직까지 확정되진 않았지만은 만약에 실질적으로 이런 정책들이 나온다고 하면은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매도의 전략으로 사용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부동산의 흐름이 뭐 신축이라든지 이런 분양 이런 부분들이 좀 움직이고, 그다음에 재건축, 그다음에 기존 아파트 재개발이 움직이고, 그리고 대체 상품이 움직이거든요. 원래는 이제 흐름 자체가. 그리고 오피스텔은 황금성이 조금 어렵고 또 월세 관리도 조금 어렵죠. 뭐 임차 관리는 다 어렵지만은. 그런데 얘가 이제 세금 중과라든지 뭐 전세가 상승으로 대체 수요로 좀 각광을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오피스텔이 거래가 되는 시점은 전세가가 조금 오르고 금리가 낮아지고 세금의 메리트가 커지는 상황에서 사실은 뭐 매수를 하는 부분들은 조금 유리하긴 한데, 저는 오피스텔은 수익형 부동산이라서 무조건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라 말씀을 드리고, 이거보다는 우선적으로는 아파트가 더 좋고, 지금은 반대로 오피스텔을 적극적으로 이런 완화가 된다면 투자하는 게 아니라 다소 보수적으로 저는 보기 때문에 거꾸로 오피스텔을 아파트로 바꿀 수 있는 타이밍에 어떤 자금으로 전향하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비주거 물건 중에서 생수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 생수기라는 부분들은 지금 원래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을 해라라고 2년 전에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미전환이 되면은 10월부터 이행 강제금을 매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개선을 시켜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생숙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위험한 물건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되지만 이미 들어간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의 합리적인 대안들이 조금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생숙 소유자나 계약자들이 반발하는 되게 큰 이유가 뭐냐면은 정부가 쑥박업을 신고를 의무화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요 2년 전에 냈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개정을 했는데 이미 분양을 했거나 준공한 곳까지도 이 신고의 의무를 소급 적용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 숙박업이라는 게 30실 이상이 되면은 위탁 운영사를 둬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여건들이 안 되는 물건들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위탁 운영사를 숙박업 조건을 맞추지 못해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건물가액의 10%의 이행감재금을 소유자들이 이제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공시가거든요. 4억 공시가가 4억이면은 4천만 원을 매년 내야 되는 겁니다. 매년 엄청 부담이 되죠. 엄청 부담이 되죠. 이행강제금이. 근데 이거를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지 않으려면은 이제 기회를 준 거예요. 이걸 2023년 10월까지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해라. 그리고 이거를 지자체에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풀어가지고 용도 변경을 하고 이제 오피스텔로 해라는데 문제는 뭐 이게 지구 단위 계획으로 변경하는데 지자체가 이거를 해주는 것도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하면 건축법상에서 주차에 대한 대수라든지 그리고 학교 배정의 조정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일단 법은 만들어놨고 이미 원래는 소급 적용을 안 하고 하면은 상관이 없지만 과거의 법으로 소급 적용을 시켜 현재의 법을 과거에 분양받고 이 미래의 현재의 법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거를 산 사람들까지도 피해를 받게 되는 양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본의 아니게 이 사람들 저는 생숙을 추천을 드리지 않지만은 이런 강제 이행금을 부과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또 강제적으로 이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또 개인적으로는 이게 주거권까지도 어느 정도 조금 침해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고시원 같은 경우도 주거가 아님에도 주거 용도로 살 수 있게 했는데 거주 환경이 훨씬 양호한 생숙 같은 경우를 주거를 막는 거는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본의 아니게 소급 적용이 되어가지고 이행 강제금을 물게 된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들이 분명히 좀 나와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거는 거래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의 피해에 대한 국가적 대안들을 책임감 있게 내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와 번외로 저는 생숙 자체는요 주거의 대체 상품이기 때문에 절대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번에 그 찌라시에 돌던 어떤 내용 중에서는 이런 생숙 정도도 어느 대안을 조금 낼 수 있는 걸 종합 대책을 내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들은 국토부의 지금 기조를 봐서는 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10월 이후에 실질적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시점에 엄청나게 반발들이 커질 겁니다. 커지면서 그때 이제 국토부가 조금은 그 대안에 대한 대책들을 고민해 볼 거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정부 차원에서 나올 거면은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좀 맞닥뜨렸을 때 좀 생숙에 대한 부분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추석 전에는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향성들이 이제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 제가 노란색으로 이제 그어놨는데 실거주 의무를 우리가 13 대책에서 폐지한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전에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부분들을 완화를 하면서 비규제 지역에 해당되는 분양권에 대해서는 이 실거주 의무를 하지 않아도 되게 만들겠다고 했는데 지금 실거주 의무 폐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정책적인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게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고민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고민했던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고민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아직 그대로죠. 이거는 풀면은 이제 다주택자들이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이미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진행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
여야 합의가 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런 경향이 되게 크죠. 그리고 양도세의 단계적 완화를 하겠다. 이거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내년에 완화가 될 거란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는 중과 기간이긴 하지만은 임시적으로 중과 완화를 1년 단위로 지금 연장하고 있는데 총선 이후에 이게 완전히 어떤 방향으로 갈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9월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고민해 봐야 될 이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단기 보유 양도세율 완화. 이거는 1년 미만이면 지금 양도세율이 77%고 2년에서 1년 사이에 집을 팔면은 66%잖아요. 요것도 언급을 했었는데 완화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완화를 지금 당장 이거는 해주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세법 개정안이 이번 2023년 7월 달 말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도 언급이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와서 이거를 언급하지는 않을 겁니다. 찌라시엔 돌았지만은 그래서 우선은 이 방향은 조금은 중기적으로 봐야 되는 방향성이고 제가 한 달, 두 달 전에 그 세제 개편안이 나왔을 때 세제 개편안을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는 정부가 지금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인지하고 있고 거래량이 터져 나왔기 때문에 규제에 대한 부분들을 완화하는 방향성을 크게 내지는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와 일맥상통하게 이 부분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향, 이제 실거주 폐지하겠다, 취득세 완화하겠다, 양도세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 단기 보유 양도세율 완화하겠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하고 기조는 가지고 있지만은 이 부분들을 한꺼번에 내거나 빠르게 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래가 잘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거래량들이 추석 지나서 조금 더 많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이게 나온다면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2013년도에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기존 주택 양도세 100% 감면을 했고 그 다음에 취득세가 원래는 2%였습니다. 근데 이거를 한 3년 정도를 계속 그냥 1%로 임시적으로 1년 단위로 인하를 하는 부분을 유지를 하다가 2013년도에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면서 1%로 영구 인하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세율이 이제 1.1%, 뭐 2.2%, 3.3% 이렇게 가는 부분들이 이때 이제 완전히 영구 인하되면서 정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양도세도 2013년도에 그 이전에 3회 중과 유예를 하다가 중과를 폐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 2014년도에 또 어떤 게 있었죠? 2014년도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빚내서 집세라는 정책들이 있었죠. 대출을 LTV를 70%하고 DTI 자체를 60%까지 최대치로 당겨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수요층이 몰리면서 2013년부터 14년, 15년 가격들이 엄청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가격들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부채의 비율들이 늘어나니까 박근혜 정부에서도 대출에 대한 부분들을 규제하기 위한 정책들을 펼치게 됩니다. 예, 청약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이런 식으로 흘러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런 내용들이 진짜로 현실에서 일어난다고 하면요. 이제 집에 대한 유동성들, 그다음 수요층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때는 가격들이 오히려 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여지들이 좀 확대되는 기회들이 좀 많이 생긴다고 생각하니까 이 시점들도 되게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